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모았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종합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스가 일본 총리가 화이자 CEO와 직접 전화통화를 하며 화이자 백신을 대량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문재인에게 관심을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미국 방문 예정인 문재인이 만약 아무런 성과 없이 빈손으로 귀국한다면 스가 일본 총리와 비교돼 큰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현역 국회의원 1호 코로나 확진자를 만들어낸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라도 지역구 비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며 술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계호 의원의 국회 사무실 보좌관이 지난해 국회 안에서 술판을 벌인 일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4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양한복시와 사지마비 등 증상을 겪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여성은 평소 앓고 있는 기저질환이 없었습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을 향해 아주 신났네 신났어 라는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전 장관을 떠올리게 하는 오만방자한 발언이 나왔다며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의 오만방자한 영상 준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이 청년층의 표를 잡겠다며 4.7 보궐선거 유세 현장 1호로 달려간 편의점이 폐업했습니다. 당시 알바생의 고충을 들은 박영선 후보는 점주에게 무인 수표를 건의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정부가 대북 반출 반입 항목에 정부통신망을 통한 송수진을 신설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당은 대북전단금지법에 이어 북한인권단체의 대북 라디오 방송 송출을 막기 위한 대북방송금지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 동창회 4.19 민주평화상 제1, 2회 수상자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비서관이 수상사에서 문재인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치주의와 인권이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재조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추천한 신상철 씨가 주장해온 자초서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비로 천안함 음모설을 캐려했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 대상으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선택했죠.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베 전 일본 총리에 이어 바이든과 스가의 새로운 밀월 시대가 열렸다는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 후 발표한 새 시대를 위한 미국과 일본의 글로벌 파트너십 공동성명을 통해 상호 협력과 지원을 다짐했는데 두 정상은 특히 회담 중 서로를 조, 스가라는 애칭어로 부르며 친밀도를 대내외에 과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 포인트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미국 외교의 최우선순위가 아시아로, 즉 중국 견제로 옮겨갔음을 거듭 확인시켜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양국 정상은 북한과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즉 CVID를 북한이 이행할 것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이처럼 미일 양국이 서로 밀착하며 새로운 밀월 시대가 열린 가운데 한층 강화된 미일 관계는 한 달 뒤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미국은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중국 견제 노선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온 문 정권의 딜레마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미일 정상이 북한의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거듭 천명한 다음 날 한국의 문제는 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계획되어 있다며 멈춰있는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부분도 북한의 핵폐기와 관련해 완고한 미국의 입장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역시 문 정권이 가진 딜레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 일본 총리는 이번 방미 기간 실질적 외교 성과를 거둬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스가 총리가 엘버트 볼라 화이자 CEO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하며 코로나19 백신을 대량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2의 문재인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간 5월 예정된 방미길이 지옥길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을 대량 확보한 스가와 비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관련 소식 강혜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에서 백신 접종 업무를 관장하는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은 지난 18일 후지TV에 출연해 스가 총리가 불라 총리와 통화하고 백신 추가 공급에 실질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초 화이자로부터 백신 7,200만 명분을 공급받기로 계약했습니다. 고노 담당상은 구체적인 추가 공급 물량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16세 이상은 커버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미루어 5천만 명분을 추가 공급받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11월 집단 면역이라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다며 이미 확보한 백신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대외적인 코로나 백신 수급이 불안정할 기미를 보이자 뒤늦게 백신 추가 확보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도 지난 16일 범정부 백신 도입 TF 국제협력지원 반장을 맡고 있는 최종문 2차관 주재로 미국과 영국, 러시아, 벨기에 등 주요 백신 생산국 주재 공관장들과 화상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각 공관이 백신 도입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 우려가 적은 화이자 백신으로 전 국민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을 구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 정부는 어떤 백신을 확보하고 노력하는지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당은 꽉 막힌 백신 수급에 물꼬를 트기 위한 일종의 아이디어도 제시했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을 긴급 임시 석방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대동하고 미국으로 가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실장은 삼성전자가 중국의 투자와 판매를 줄이고 당장 미국에 반도체 설비 공장을 짓고 투자하겠다고 공식 약속하고 미중 반도체 경쟁에서 확실하게 미국 편을 들어주고 미국 주도의 대중국 전략에 한국이 당당히 참여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며 이를 대가로 바이든에게 모더나 화이자 백신의 조기 특별 공급을 약속받는 특단의 외교안보 차원의 백신 확보를 제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당 회의에서 이대로라면 정부가 계획한 11월 집단 면역 도달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백신 물량 확보와 접종 속도가 포함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코로나 백신 수급 불안정에 따른 민심 악화는 청와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여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에 이어 코로나19 백신 공급 부족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부동산 문제만큼 백신 공급 차질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권 일각에선 백신 공급 불안정으로 정부가 공언하고 있는 11월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대선도 끝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김자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임기를 1년여 앞둔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최대 복병으로 급부상하는 양상입니다. 정부는 그간 11월 집단 면역을 달성,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 수급에 각종 차질이 생겨나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이를 불신하는 국민이 50%를 넘어섰을 정도로 국민 사이에서 불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도 초비상이 걸려 18일 저녁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백신 수급 대책을 논의하는가 하면 강성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19일 최우선 과제로 백신 수급을 거론할 정도로 정부 여당이 느끼는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한 여권 인사는 4.7 재보선에서 확인했듯 가뜩이나 정권 심판 여론이 비등한 마당에 백신 수급에 차질이 생겨 11월 집단 면역이 물 건너간다면 내년 3월 대선은 하나마나 결과가 뻔하다고 극한 위기감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 여당 일각에서는 문재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5월 말 정상회담 때 문재인이 바이든에게 미국의 백신 여유분을 확보하는 정상회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최근 분위기는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미국이 확보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면역력 기간이 5개월에서 6개월에 불과하고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급생성되고 있는 까닭에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2차례가 아닌 3차례 접종해야 한다는 부스터샷이 미국 등 국제사회 중론이 돼가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의 여유분을 넘겨줄 여력이 사실상 소멸됐습니다. 미국이 부스터샷 결정을 내리게 되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백신 수급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은 거액의 화이자 모더나 백신 개발 자금을 미리 내 선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대목은 지난 16일 미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이 대중봉쇄망인 쿼드 강화 의지도 재확인하며 특히 양국은 호주 및 인도와의 쿼드 백신 파트너십을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적시한 대목입니다. 이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 선정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자국 여유분은 물론 앞으로 생산분도 쿼드 가입국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어서 우회적으로 한국의 백신 공급을 받으려면 중국 눈치 보지 말고 쿼드에 가입하라는 압박을 가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한편 백신 수급 불안과 관련한 민심 위반을 확인한 야당은 이를 대정부 투쟁에 적극 활용하고 있고 여권 내에서도 여권 내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다른 나라 백신을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을 경기도에 달라고 요구하는 등 백신 사태가 자칫 여권 내 갈등 및 차별화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좌파들에겐 쓱 비켜가는 줄만 알았던 코로나가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몸속에 파고들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계호 민주당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계호의 지역 수행비서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유흥주점에 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실과 자신이 맡고 있는 지역구 사무실을 각각 두고 있습니다. 이계호의 지역구는 전라남도 담양 한평 등 어쨌든 급작 지역인데 이계호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긴 전라도 지역 수행비서는 유흥업소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까지 어겨가며 술을 퍼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있죠. 정치권에서의 방역수칙 위반 소식은 왜 항상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만 들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국민들의 아우성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를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를 그 누구보다도 잘 따라야 하는 게 민주당 사람들인데 이렇게 망나니들처럼 지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들의 내로남불 행태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뉴욕타임즈에서도 한국의 내로남불을 소개했겠습니까? 어제였던 1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계호 의원 지역 수행비서 A씨는 지난 9일 오후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모 유흥주점을 방문했습니다. A씨는 지인 4명과 함께 10일 오전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현재 A씨 일행 5명 중 3명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들 외에도 주점 종업원 3명, 종업원의 가족 3명 등 A씨의 일행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 확진자는 10명으로 확산했습니다. 이계호 의원은 A씨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고 지난 15일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이날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계호 수행비서 A씨를 비롯한 이계호의 담양 지역 사무소 발 확진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9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이계호의 담양 연락사무소와 연관이 있는 확진자는 41명입니다. 이계호 담양 사무소 홍보실장과 당원, 이계호의 또 다른 비서관 등이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이계호는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에서 전남 담양과 광주 등을 오가며 지역 활동을 활발히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지역 확진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이계호 의원 보좌진은 지난해 말 국회의원회관에서 술판을 벌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워낙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서 기억하고 계신 구독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계호 의원 보좌진은 다른 때도 아니고 국회 본회의 중이던 지난해 12월 2일 의원 집무실에서 다른 보좌진과 술을 마셔 국민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계호 의원은 보좌진 및 비서진들을 뽑을 때 술을 얼마나 흥청망청 잘 마셔야 되는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잘 마셔야 되는지 이것부터 따져보는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국회 부자관은 술이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국회 안에서 술을 퍼마시고 지역구 비서는 방역이고 뭐고 신경도 안 쓰고 광주 술집에서 놀아다고 그런 비서에게 바이러스가 옮겨붙은 줄도 모르고 방방곡곡을 싸돌아다니신 이계호까지 참 대단하신 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기저질환이 없던 4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양한복 씨와 사지마비 등 증상을 겪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한복 씨는 뇌신경이 마비되면서 안구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근육이 손상되고 그로 인해 두 눈의 상이 겹쳐지지 않아서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그림자가 생기는 등 이중으로 보이는 질환인데 평소 앓고 있던 질환이 없는 젊은 여성이라는 점에서 이번 소식은 더욱더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A씨가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겪는 중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일주일 이상 두통과 고열 등 증상을 겪다가 지난달 24일에는 양한복 씨 등 이상 반응을 겪었고 같은 달 31일에는 사지마비 등과 함께 의식을 잃었습니다. A씨를 치료 중인 병원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월 병원 채용을 위해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특이 소견 없음이라고 확인될 정도로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등 기저질환 없이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 것인데 A씨는 현재 의식을 회복했지만 입원한 지 2주 이상 여전히 보행하지 못해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현재 양한복 씨 증상도 사라졌지만 시력은 기존보다 크게 떨어졌고 미각과 하체 일부 감각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간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백신을 맞기 싫어도 의무적으로 맞았어야 했을 A씨의 상황을 되짚어서 생각해보면 좋은 백신을 구해오지도 못했으면서 맞기 싫어도 억지로 맞게 한 이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번 화가 납니다. 약물학 박사 출신인 서정숙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 문제점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판단 기준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정숙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까지 보상전문위에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망 51건과 중증 사례 28건 등 총 79건 가운데 명백한 인과성 있음 또는 인과성의 개연성 있음으로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중증 사례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결론만 발표할 뿐 구체적인 판단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과성 인정을 이렇게도 안 해주는데 정부만 맞고 맞으라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아있던 것입니다. 책임감은 청와대에 사는 강아지들에게 나눠준 것일까요? 이에 대해 서정숙 의원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인정과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에 불과해 부작용 누적 사례가 충분치 않아 객관적이고 완벽한 인과성 판단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불완전한 판단 기준으로 인과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게 아니라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피해 구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의원은 특히 피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과성 입증을 당사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국민적 불안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정부가 코로나 종식이라는 공공의 목표를 위해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면 부작용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익적 목적이 끝까지 달성되도록 국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어제였던 19일 코로나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5월에서 6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추가 도입이 확정됐다고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5월달, 6월달에 들어오게 된 아스트라제네카 물량 700만 회분을 활용해서 어르신들 접종을 좀 더 집중적으로 접종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필수 인력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시기를 앞당긴 이유가 20대를 접종하지 않아 남은 물량 때문이거나 아스트라제네카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건 아니냐는 질문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아무래도 사회필수 인력이 인원수가 조금 뭐 한 그 숫자가 조금 그
적기 때문에 일단 그런 순서나 이런 거는 효율성을 좀 고려해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사회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하는 걸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물량도 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종의 일정을 일부 조정한 거지 전반적인 2분기 접종 계획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대가 접종하지 않아서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접종 계획을 어떻게 변경할 건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위원회나 이런 데하고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고령층 연령군을 좀 더 확대해서 접종하는 것을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불안감 때문이 아니라 원래 세워놓은 계획이었다고는 하나 65세 이상 국민들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피떡이 생기고 사지마비가 올 수도 있는 백신을 맞아야 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습니다. 국정에 대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정부에 질문을 하는 시간인데 이때 국회의장과 국회 부의장은 질문과 답변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매개체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대정부 질문에선 진행만 원활히 잘 해줘야 하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아주 신났네, 신났어 라는 조롱 섞인 발언을 해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중립성 문제를 지적한 뒤 들어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잘했다는 등의 격려를 받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본 김상희 부의장은 뭐가 그렇게 안 입고 왔는지 신났네, 신났어 라며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허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구 성동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났네, 신났어. 신났네, 신났어. 신났네, 신났어. 김상희 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야당과 반대편에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회 부의장이라는 중립이 필요한 자리에 앉게 된 이상 적어도 중립을 지키는 척이라도 해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동네 시장에 나와서 남이 싸우는 거 지켜보며 한마디 하는 것처럼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품격 떨어지고 국격이 뚝뚝 떨어지는 국회의 모습,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혼잣말을 한 것 같은데 마이크가 꺼졌어도 야당에 대한 그런 조롱 섞인 발언은 집에 가서 식구들한테 하셨어야죠. 굳이 국회에서 그런 말을 꼭 하고 싶으면 국회 부의장 배지는 떼어내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김상희 이 사람에게 부의장 자리를 더 이상 맡기면 안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즉각 사과하라고만 촉구했습니다. 박균영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떠올리게 하는 오만방자한 발언이 나왔다며 누구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국회 부의장이 대정부 질문에 나선 야당 의원들을 향해 조롱성 발언을 하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이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신성한 자리에서 모욕적 언사를 내뱉은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던 여당의 다짐은 결코 진심이 아니었음이 오늘 대정부 질문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공명정대하게 국회를 이끌어가라는 국민의 명령을 상기하고 해당 발언에 대해 즉시 사과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과가 아니라 이 여자를 당장 끌어내리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기 전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답변한 대답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 TBS의 일합시다 캠페인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문제 없다는 판정을 내린 데 대한 편파성을 꼬집었는데 이에 대해 홍남기 총리 대행은 지하철역 출구가 1번에서
8번이 있는데 1번 출구 사진을 찍고 무엇이 생각나느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대꾸했습니다. 네, 마찬가지 아닙니다. 1번에서 8번이 있는데 왜 굳이 1을 하자고 하나요? 왜 굳이 1을 선택했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 선거철에 그런 캠페인을 했을까요? 또한 보궐선거 왜 하나요? 라는 문구조차 쓰지 못하게 한 선관위가 TBS의 일합시다 캠페인은 괜찮답니다.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며 지하철역 출구 번호를 예로 들다니, 제 개인적으로는 홍남기라는 사람에게 실망이 참 큽니다. 저는 지금까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난지원금 관련한 추경에 대해 민주당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서 나름 소신 있고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문재인 정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잘못 본 저 자신을 반성하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어준의 출연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TBS가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국회에 답변했습니다. TBS는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감사 대상인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긴 하죠.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감사에 착수해야 할 텐데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19일 공개한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박대출 의원은 감사원에 서울시 미디어 재단인 TBS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지, 서울시는 TBS의 연간 예산 약 400억 원을 지원하는데 출연료와 비용 지출 등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감사가 가능한지를 각각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TBS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감사원이 감사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감사 요구한 의결을 추진해 서울 시민의 세금을 정당하게 썼는지 따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이 1호 선거 유세 현장으로 나섰던 편의점이 폐업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해당 편의점은 그 자리에서 10년을 영업했다고 하는데 10년이나 운영한 편의점이 박영선이 다녀간 후에 문을 닫게 됐다니 참 안타까우면서도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박영선은 청년들을 위한답시고 당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고충을 직접 듣고 점주에겐 무인 슈퍼를 건의했다고 밝혀 여론의 문매를 맞았죠. 아마 그때 박영선의 지지율이 많이 꺾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논란이 됐던 박영선의 발언, 그 발언이 나온 그 편의점이 문을 닫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CEO 홍대센터점이 입주했던 건물의 부동산 관계자는 19일 그 자리에서 10년 정도 있었는데 코로나로 잠시 영업을 중지했다가 재개했지만 지난주 금요일까지 영업했고 이번에 아예 닫고 나갔다며 해당 편의점은 본사 직영점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돼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CEO 관계자는 최근 홍대 상권이 매우 어렵다며 편의점업에는 임대료가 맞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맞지 않아 계약을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젊은이들로 가득 차야 할 홍대가 상권이 매우 어려워지고 게다가 임대료도 치솟고 또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잠시 못해서 수익도 줄다 보니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된 것인데, 여기다 대고 박영선은 무인기계를 들여서 수익이 오른 만큼 낮에 일하는 알바생과 나눠 갖자는 달나라 발언을 했으니 편의점 관계자들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을까요?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부정탔네, 현실을 전혀 모르는 달나라에서 온 인간이 의원과 장관질을 했다는 사실이 무섭다, 사람 잡을 인간이다, 박영선 말대로 알바생 일자리 잃고 편하게 생겼네 라는 비판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수의 수장인 서울특별시장이 지난 4.7 보궐선거를 통해 드디어 교체가 됐죠. 조금 오버해서 표현하자면 작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인데 서울시장이 교체됐구나를 이럴 때 실감하게 되는 듯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브레인으로 꼽히는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4.7 보궐선거 전날에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대로 박영선이 서울시장에 당선이 됐다면 문정인의 직은 계속 유지가 됐겠죠. 새 위원장은 이르면 다음 달 중 선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이고 향후 오세훈 시장은 누구를 임명하게 될지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추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문정인 이사장은 지난 6일자로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에서 사임했습니다. 문정인이 사임한 4월 6일이 보궐선거 투표일 하루 전날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박영선 후보의 낙선을 이미 하루 전에 직감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문 이사장은 지난 5일 열린 올해 제3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주재했습니다. 당시 문 이사장은 고별사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남북관계가 저렇게 돼서 큰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서울시는 2004년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2005년부터 운영해왔는데요. 이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장의 임기는 2년씩 2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합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우선 올해 연중으로 평화통일교육 및 문화조성 지원 사업을 위한 시민참여형 평화통일교육사업, 평화통일가족캠프, 평화통일청년 리더시니어 양성 등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관련 예산은 15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 밖에 10월엔 첫 서울 세계 평화포럼을 준비 중입니다. 관건은 오세훈 신임시장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의지입니다. 남북관계 경색, 코로나19 여파로 북한과의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정부 최초로 행정일부시장 직속으로 출범한 남북협력추진단도 올해 10월 31일까지인 법적 존속기한에 따라 조직 존폐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은 1년씩 연장이 가능하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연장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박원순 지우기에 돌입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가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북 사업에 어떤 변화를 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얼마 전 미국 하원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한반도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화상청문회를 개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북한 인권 실상이 적나라하게 공개된 이번 청문회는 북한의 최대 명절인 김일성 생일에 맞춰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은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는데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렌토스 위원회는 미 의회에서 명망 높은 초당파 상설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중국, 북한, 나이지리아 등을 겨냥해 인권청문회를 지속적으로 열어왔는데 미국의 동맹국인 대한민국이 그런 독재 국가들과 동급으로 낙인 찍혀 미 의회의 도마 위에 오른 건 1987년 민주화 이래 처음이라는 점에서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다는 탄식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북 반출 반입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을 신설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돼 다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야당은 대북전단금지법에 이어 북한인권단체의 대북 라디오 방송 송출을 막기 위한 대북방송금지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계국 기자입니다. 통일부가 지난 1월 말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반출반입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이 신설됐습니다. 본래 남북교류협력법 제2조에서는 남북 간 반출반입을 매매, 교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물품, 용역 거래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도 통일부가 관리하는 반출반입 대상으로 포함한 것입니다. 대북 라디오 방송의 주요 전파 전달 방식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이라는 점에서 이 법안이 북한 인권 등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민간단체의 대북 라디오 송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한국의 대북 라디오 방송은 국방부, 국가정보원의 대북 심리전 방송, KBS의 한민족 방송뿐 아니라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방송 등이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르면 19일부터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개정 법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통일부 장관 승인 대상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을 신설한 것과 관련 대북 라디오를 막을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이 조항을 신설한 이유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이 법이 외부 정보 유입 등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라디오 청취를 하는 주민들을 처벌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었는데 통일부가 북한 입장을 사실상 대변해 대북 라디오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까지 만든 셈입니다. 미국에서 대북 전단금지법에 대한 논란으로 국회 청문회가 열렸는데 정부가 대북 라디오까지 막을 경우 국제적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서울대학교 물리과 대학 동창회 4.19 민주평화상 제1, 2회 수상자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이 수상사에서 문재인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 전 총장은 4.19 민주 이념이 내재된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와 인권이 국정 담당 세력에 의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면서 편향된 이념과 진영에 얽매여 국민의 정치가 아니라 우상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깊이 성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반 전 총장은 대북전단 금지에서 보듯이 현 정부의 인권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대응은 감상적 민족주의와 평화지상주의만 요란할 뿐 유효한 대환과 비전도 안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 또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문재인 정부 아래서 우리는 인사청문회 때마다 한없이 부끄러웠다며 선후 후락은 못할지언정 체질화된 내로남불, 특권과 독선,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먼저 배웠더란 말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자, 이어 김 전 비서관은 개혁은 오직 높은 도덕성으로만 할 수 있는데 저들의 행태가 과연 다른 사람들의 눈에 정의로운가라며 민주화된 세상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답답하고 불안한가 암울한 의문은 끝이 없다라고 탄식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재조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추천한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인 신상철이 주장해온 좌초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규명위가 국민의힘 하태경, 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조사 개시 결정안에 이런 내용의 조사 계획서가 담겼는데요. 계획서에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 잠수정 어뢰 공격으로 인한 폭발에 의한 것인지 좌초 후 충돌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 검증 및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신 씨가 11년간 펼쳐온 음모론을 날았던 즉 국방부 예산을 들여 재조사하려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계획서에는 천안함 생존 잔병과 사건 당시 부검 군의관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명기했는데 이 역시 군의관 시신 검안 보고서에는 46명 전원 사인이 익사로 돼 있어 어뢰 폭발로 사망했다는 것은 논리상 타당하지 않는다는 신 씨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19일 종합뉴스 영상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먼저 부리반님께서 런닝님도 문나이트 영상을 만들어 교육부 장관 해달라고 하세요 라며 저에게 교육부 장관 자리 따내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처럼 비위가 그렇게 강하지 못한 편입니다. 물론 비위만 강하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겠죠. 낯짝도 굉장히 두꺼워야 문재인에게 알랑방구 끼는 영상을 찍을 수 있을 텐데 박경미라는 여자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도 아부의 달인 박경미에 대한 글입니다. 주림님께서 당신도 정은의 찬양 노래를 불러보세요. 내일이면 방송국 사장에 임명될 것입니다. 문재인이 가장 사랑하는 김정은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 KBS 사장 자리쯤은 거뜬히 얻을 수 있겠죠. 저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해서 저희 오빠한테 불러보라고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좀 진지한 댓글입니다. 서예담님께서 지도자 밑에는 언제나 간신과 충신이 있는데 진짜 훌륭한 지도자는 아첨을 멀리하고 충신들의 진실한 충언을 새겨듣고 정치에 반영해야 할 텐데 라는 걸로 문재인에게 꼭 필요한 충언을 해주셨습니다. 청와대는 인적 쇄신 효과를 노리고 개각을 단행했지만 서해담님 말씀처럼 죄다 간신들만 뽑아놔서
인적 쇄신은 어린 반푼언지도 안 될 듯합니다. 소개해드린 세 분 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